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 190쪽 제2차 세계대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전체주의 국가들과 그다음에 미국의 그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대공황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해 살펴봤는데, 대체로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뭐 심지어는 소련까지 포함한 이 전체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이제 국가주도 계획 경제를 실시를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는 국가가 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안에서 사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목표대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시장 부족의 한계로 인해서 성장의 한계가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소련은 시장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달랐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쉽게 극복하기가 쉽지만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태인 약탈 경제를 통해서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영위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약 한 600만 명,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죠. 아,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또 역시 이제 이 부분도 역시 한계에 부딪히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일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한 영토 확장 나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나오는 있는 것처럼 아드리아의 연안에 있는 알바니아를 먼저 침략을 합니다. 알바니아. 이제 알바니아는 그 발칸 지역에 있는 유대인 국가긴 국가인데, 얘들은 유일하게 그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르비아와 같은 슬라브족 계통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나라처럼 또 뭐 게르만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알바니아는 조금 발칸반도 지역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외톨이 국가였죠. 요걸 이제 이탈리아가 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알바니아를 공격을 하고 나중에는 보면은 또 역시 이제 어디도 공격을 해요. 뭐 그리스도 공격을 하는데 실패로 끝나요. 이처럼 뭐 이탈리아는 전체주의 국가인데 국방력은 형편없었던 이상한 전체주의 국가였죠. 아무튼 이디오피아를 공격을 해서 어거지로 겨우겨우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세력 확대를 추구했고요. 뭐 국제연맹이 특히 이제 이디오피아 점령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이탈리아는 국제연맹을 탈퇴를 합니다. 1936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 역시 어때요? 국제연맹을 탈퇴를 합니다. 36년에 33년에 독일도 역시 국제연맹을 탈퇴를 했고요. 일본도 역시 이제 만주사변을 저지른 이후에 국제연맹이 조사를 해서 야 이거 너희들 이거 뭐요 유조 사건 너희가 조작한 거니까 다시 만주 중국에게 돌려줘라고 하자 일본도 역시 1933년에 국제연맹을 탈퇴를 했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일본 세 개의 나라 국제연맹을 무시하고 탈퇴한 그런 공통점을 갖게 됐고요. 이들 세 나라가 밑에 나오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 세 나라가 방공협정. 이게 우리는 셋 다 뭐에 반대한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이제 세 나라가 어때요? 주축국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1937년이네요. 이러한 와중에서 독일은 비무장지대인 라인란트를 침공했다. 라인란트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프랑스, 여기는 프랑스고 여기는 독일인데요. 알사스 로렌 지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가 가져갔죠. 이 자르 지역은 국제연맹 관리가 됐고요. 이 라인란트 지방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중간에 비무장 지도를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이 땅은 당연히 독일 땅이었죠. 독일 땅이었는데 이 땅을 비무장 지대로 만들어 놨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독일 우파들이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히틀러는 이들 우파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야 이거 원래 우리 독일 땅이야 라고 하면서 라인란트를 차지를 해갑니다. 라인란트를 가져가죠. 라인란트를 가져가요. 여기에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아무런 말도 못해요. 아무런 말도 못했었고요. 그러자 이제 히틀러가 이제 자신을 감을 얻게 되죠. 만약 이때 영국과 프랑스, 특히 이제 영국이 강력한 제재를 했다라고 한다면 히틀러가 좀 모르겠어요. 뭔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라인란트를 침공해서 점령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아무런 말도 못해요. 그 이후에 이탈리아와 독일은 에스파냐 대전 1936년에서 39년 사이에 36년 선거에서 좌파 인민전선 정부가 정권을 장악을 해요. 그리고 이때 정권을 장악했던 좌파 인민전선 정부가 강력한
토지 개혁을 추구하자. 토지 개혁을 추구하자. 그다음에 지주라든가 자본가, 특히 이제 가톨릭 교회가 여기에 반발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군인이었던 우파 프랑코 세력을 뒤에서 이들 지주라든가 자본가들이 프랑크를 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동을 하죠. 야, 뭐 이렇게 우파들 아니 저 빨갱이들이 이러는데 너 왜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프랑코 세력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일어난 이제 싸움 1936년에서 39년까지 전개됐던 에스파냐 내전이 전개됐죠. 에스파냐 내전에 이제 어때요? 소련은 뭐 좌파 인민전선 정부를 지원을 하긴 하는데 공식적으로 지원하진 않아요. 공식적으로. 역시 영국과 프랑스도 지원을 하고는 싶은데 공식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이탈리아와 독일은 어차피 애들은 국제연맹도 탈퇴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대놓고 지원을 하죠. 대놓고 지원을 하는데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냐면 우파 프랑코 반란군들이 승리를 거둬요. 반란군들이 승리를 거뒀는데 아무튼 이 싸움에서 약 50만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희생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주의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단합대를 통해서 세력을 과시하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주축 삼국동맹 37년 형성하고요. 38년 독일은 이번에는 또 어디를 합병하냐면 오스트리아를 다시 합병을 해요. 오스트리아 어디예요? 여기 오스트리아 합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체코도 합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회랑 여기 체코슬로바키아의 슈테텐 지방 여기 샬레지안 지방이에요. 여기도 합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회랑도 합병을 하고요. 그래서 거의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수준으로 여기 이제 뭐 오스트리아 체코까지 다시 합쳤으니까요. 거의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수준으로 독일이 돌아갑니다. 독일이 돌아가요. 독일이 돌아갔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 일을 저지하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영국은 이걸 저지르려면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걸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영국은 이제 둘 중에 하나 이때 이제 영국 수장이 챔버린인데 챔버린이 독일 히틀러하고 이렇게 회담을 합니다. 이거 인정을 해주면 더 이상 전쟁을 안 할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히틀러가 여기 난치를 비롯한 폴란드 회랑과 그 다음에 여기 실레지아 지방과 그 다음에 체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이 지역만 내가 먹고 더 이상은 나 안 먹을게라고 히틀러가 약속을 하니까 챔버린이 이걸 믿습니다. 그래, 우리 이것만 하고 더 이상은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히틀러의 뻥이었던 거죠. 히틀러의 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챔버린의 이때 이제 히틀러에게 속아서 이루었던 평화협정은 두고 이제 어때요? 비둘기파들의 약점이 되죠. 비둘기파들의 두고두고 약점이 됐고 이건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루즈벨트가 또 소련과 맺었던 약속도 또 다른 챔버린의 약속이었다. 라고 하면서 루즈벨트가 이때는 이제 소련을 이제 끌어들인 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또 비난을 받습니다. 두고두고 비난을 받아요. 루즈벨트가. 아무튼 마침내 독일은 그동안 이념적으로 대립했던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어디를 쳐들어가냐면 폴란드를 기습 공격을 하면서 뭐가 시작돼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죠. 자,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게 있죠. 독일이 소련과 휴전을 맺고 어때요? 폴란드를 공격을 합니다. 소련과 휴전을 맺고 폴란드를 공격함으로써 이제 1차 세계대전 때의 강력한 몰로 독일로 돌아가는데 소련하고 휴전을 맺었다는 거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죠. 옛날에 누가 있었어요? 비스마르크 있었죠. 비스마르크가 이야기한 거 있죠. 독일은 절대 프랑스와 소련 두 개의 나라를 동시에 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했었고 이걸 무시하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독일이 당했죠. 그래서 히틀러는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친구예요. 물론 미술학교에서는 떨어졌지만 역사 공부는 그래도 나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게르만족 우선주의, 게르만족 우월주의, 국뽕에 사로잡혀 있어야 됐다 보니까 역사 공부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서 비스마르크의 어떻게 보면은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요. 물론 소련도 아직은 이제 어때요?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 경제 개발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독일과의 휴전회담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맘 놓고 폴란드를 공격을 하고 이제 어디를 공격합니까? 노르웨이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해요? 프랑스를 공격을 했죠. 프랑스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는 그 이전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때요? 그래도 계획적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죠? 아무튼 폴란드를 점령을 하자, 폴란드를 기습 공격해서 점령을 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전개가 되죠. 그런데 폴란드하고 아까 노르웨이를 공격했다고 그랬는데 폴란드하고 노르웨이는 히틀러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쉽게 점령을 합니다. 이때 기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1차 세계대전 때 배운 거죠. 뭐예요? 그렇죠. 공수부대를 동원해요. 공수부대.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공수부대를 통해서 수도를 점령을 하고 정권을 장악을 해버려요. 와, 이때 독일이 내놓은 거 공수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이제 전격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어때요? 아우토반을 타고 어때요? 타이거 탱크를 통해서 프랑스를 전격 공격하고 점령을 했는데 이때 등장한 게 이제 바로 뭐예요? 이때 이제 프랑스는 독일군이 일로 공격할 거다. 그래서 여기 1차 세계대전 때 파놨던 참호유에다가 이제 프랑스는 뭘 만들어놔요? 마지노선을 만들어놨죠. 마지노선. 절대 이 뭐예요? 콘크리트 장벽은 절대 넘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만들어놨어요. 마지노선. 그러니까 마지노선 쭉 옛날 참호 위에다가 뭐예요? 벙커를 쭉 만들어놓은 거죠. 그리고 벙커에다가 저기 뭐예요? 대전차 무기 그 다음에 일반 대포를 쭉 배치를 해놨어요. 배치를 해놓은 그런 방어 전투를 만들어놨는데 히틀러 전격 진격 작전 이 마지노선은 어디까지만 있어요? 여기 벨기에하고 네덜란드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뭡니까? 히틀러는 중립국이었던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우회해서 어디를 공격해요? 프랑스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파리를 점령을 했고요. 그래서 전선이 두동강 납니다. 전선이 두동강 나고 그래서 이제 파리가 점령이 되자 여기 있던 이제 어때요? 프랑스 군과 영국군 전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 조그마한 도시 하나 있죠. 여기 덩케르트를 통해서 약 20만 명이 영국 본토로 철수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영화 이제 덩케르트의 배경이 되죠. 이때 이제 그 독일군이 왜 덩케르트를 폭격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미스테리인데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독일군의 자만감이었다고도 표현하죠. 아무튼 일주일 만에 파리를 점령을 해요. 일주일 만에 파리를 점령을 하고 개선문을 통과를 하죠. 이 개선문이라는 것들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806년에 나폴레옹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3제 전쟁이라고 그래요. 아우슈비츠 전투에서 세 개의 나라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만든 문이 파리 개선문이에요. 그런데 개선문을 그 다음에 누가 써먹었냐면 비스마르크가 써먹죠. 보볼 전쟁에서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프로이센 군대가 행진한 곳이 바로 그 파리의 개선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역시 파리를 점령하고 개선한 것도 요 파리 개선문이었죠. 와, 그러니까 야 나폴레옹이 만든 개선문을 독일군이 2번 써먹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드골 있죠. 드골이 파리를 탈환을 하고 미국하고 영국이 탈환을 했지만 드골이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개선문을 통과한 건 역시 자유 프랑스 군대예요. 자, 그럼 자유 프랑스 군대의 반대말은 이제 어때요? BC 정권이 되겠죠. 이 꼭두가시 정부였죠. BC 정부를 수립하였고 프랑스 독일은 망명제에서 자유 프랑스를 격퇴하여 독일에 저항하였고 이때 이제 저항한 친구들이 바로 누구예요? 유명한 프랑스의 뭐예요? 레지스탕스. 그죠? 레지스탕스. 그래서 영국인들은 총리였던 처칠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독일 공군의 공습을 물리쳤다. 이탈리아는 독일 침입에 가담하여 그리스 공격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탈리아는 실패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누가 여기를 점령을 해버려요? 독일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죠. 리비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이제 리비아는 원래 이탈리아 식민지였으니까요. 이곳에도 전선을 열었는데 리비아는 역시 어때요? 영국과 미국에게 철저하게 깨지고 역시 이제 이 자리에 독일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때 알바니아하고 이디오피아를 제외하고는 쳐들어간 족족패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똥을 치운 게 누구냐면 독일이죠. 독일. 이탈리아가 패하면 독일은 그 자리 가서 이제 어때요? 똥을 치우고 그 지역을 독일의 점령지로 만들었고요. 아까 이제 북아프리카에서도 그래서 이제
사막의 여우 누가 등장을 해요? 롬멜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롬멜 장군이 하필이면 그는 이제 북아프리카 이집트 공격 작전에서 패하죠. 패합니다. 원래 이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또 전선은 또 바뀌었을 거예요. 왜? 롬멜이 여기에서 이기고 이제 어때요? 유럽 전선 총지휘관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뭐가 불가능했을 거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죠. 그러나 역사는 그따위 가설은 취급하지 않아요. 자, 독일은 이제 어때요? 폴란드, 그다음에 노르웨이,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그리스,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소련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독일의 비극이 시작되죠. 왜 소련을 침공해서? 그죠? 여기서 소련의 비극 유명한 뭐가 나와요? 스탈린그라드 전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쿠르스크 전투 이야기가 나오죠. 스탈린그라드 독일군 80만 명, 소련군 120만 명, 200만 명이 전사한 전투죠. 그런 전투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쿠르스크 전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뭐가 벌어졌던 탱크 전투가 벌어졌던 거의 뭐 소련군, 독일군 전차 한 2,000여 대 이상이 동시에 붙었던 그런 쿠르스크 전투가 벌어졌는데 결국은 히틀러가 지죠. 뭐예요? 독일의 물량 공세입니다. 소련의 물량 공세. 소련군은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2천만 명이 사망을 할 정도로 엄청난 물량 공세에 결국은 독일이 패배하고 말죠. 패배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하와이 진주만에 기습 공격을 했어요. 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이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일전쟁. 다시 한번 보면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서한사건이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거국일치, 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2차 국공합작이 전개가 되죠. 2차 국공합작이 전개가 되면서 국공합작이 전개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손을 잡고 일본과 싸움을 선택을 했는데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직후에 뭐가 일어나냐면 중일전쟁이 일어나요.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 아이들이 어디를 점령하죠? 상해를 점령합니다. 2차 상해사변이고 또 어디를 난징을 점령하고 난징 학살을 전개했죠. 원래대로 하면 일본 측의 의도는 난징 학살 직후에 누구하고 국민당 정부하고 뭐 하는 거예요? 휴전 협정을 맺는 거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 국민당 정부가 어디로 이동을 해요? 충칭으로 이동하면서 장기 항전을 하게 되죠. 아마 국민당 정부가 그런데 이때 쉽게 일본하고 휴전을 맺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공합작이죠. 일본과 싸우기로 하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았는데 상해가 점령되고 난징에서 30만 명의 인민이 학살당하고 허베이 지역이 점령된 상황에서 국민당이 단독으로 휴전을 맺을 수가 없겠죠. 휴전을 맺으면 아마 공산당 그 다음에 중국 인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국공합작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중국이 장기 항전을 선택하자 일본은 뭐예요? 이제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부족해요? 물자가 중국과 오랜 전투를 하다 보니까 물자가 부족하게 됐고요. 그래서 애들이 어디를 침공해요? 동남아시아를 침공할 수밖에 없게 돼요. 뭐 식량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석유도 부족하고요. 근데 동남아시아를 침공했는데 이때 동남아시아는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미국의 식민지였어요. 그죠? 그래서 ABC 연합작전도 전개되는데 A는 아메리카, B는 브리튼, 그 다음에 C는 차이나, 그 다음에 D는 어디냐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그래서 ABC 우리 이제 네덜란드 뭐 돈을 각자 계산하자 그러면 더치페이 그러잖아요. 네덜란드 더치예요. 그래서 이 네 개 나라가 포위 전선을 구축해서 일본을 압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은 이런 압박 상황을 극복하고 철강과 석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과도 역시 휴전을 맺자. 그러면서 휴전을 맺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한 거예요? 진주만을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진주만을 공격을 해서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세력들을 전멸을 시키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우리하고 휴전을 맺을 거다. 휴전을 맺을 거다. 이 사이에 휴전 기간에 우리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차지하자. 이게 원래 일본의 시나리오였는데 미국이 이제 어때요? 휴전 대신에 일본과의 전격 전쟁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태평양 전쟁. 자, 그리하여 전쟁은 미국, 영국, 소련. 이 원래는 소련은 적이 아니었는데 이게 비스마르크가 한 이야기. 절대 프랑스와 그다음에 어때요? 러시아, 소련을 동시에 적을 만들지 말라는 비스마르크의 유언이 또 어긋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연합국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주축국이 맞대결 하는 세계 전쟁이 전개되었다. 연합국 측은 미드웨이. 와우, 이 미드웨이 영화도 있죠. 미드웨이. 미국 측 항공모함 3척과 아까 진주만 기습에서 살아남았던 항공모함 3척. 그 다음에 일본군 항공모함 몇 척? 4척. 이 싸움을 했고요. 이때 이제 미국은 항공기가 333대, 일본은 660대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3척이라고 하는데 미국에게는 항공모함이 한 대 더 있었죠. 그리고 그 항공모함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었어요. 바로 뭐예요? 부람 침몰원인데 그게 바로 미드웨이라는 섬이었죠. 미드웨이라는 섬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뭐하지 않아요? 침몰하지 않았어요. 이게 일본이 패하는 결정적 이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 미국군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레이더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뭘 스틸해요? 암호문을 스틸을 하죠. 그래서 일본의 암호가 노출된 거. 그래서 일본 항공모함 4척이 전체가 뭐예요? 미드웨이와 미국 항공모함을 때리기 위해서 출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비행기들이 뭘 달았어요? 이제 뭐예요? 어뢰를 이제 어때요? 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항공모함이 미군 전투기들에게 노출이 되죠. 그러면서 미군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을 폭격을 하고 있을 때 일본 항공모함 위에는 전투기들이 다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군이 일본의 암호문을 스틸을 해서 이제 어때요?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을 했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할 당시에 일본군도 미국 항공모함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겠다 해가지고 모든 함재기를 갑판 위에 올려놓고 갑판 위에서 이제 어때요? 폭탄을 어뢰로 교차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미국 군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뇌격기라고 표현하는데요. 뇌격기가 이제 어때요?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함으로써 일본 항공모함이 거의 대부분 침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웨이전을 계기로 해서 태평양 전쟁은 전쟁의 주도권이 완전히 미국에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소련 스탈린그라드, 아까 지도에서 한번 슬쩍 봤죠? 스탈린그라드, 요 남부 지역, 요 스탈린그라드에서 미국 소련과 그 다음에 독일군 거의 200만 명이 도시 하나를 놓고 엉켜 싸웠던 엄청난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전세는 연합군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다가 1944년 6월 6일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파리를 해방시켜서 이제 독일 본토로 진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련군도 베를린을 향해 출발하자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했는데 이제 무조건 항복 과정 보면 히틀러가 자살한 건 4월 30일.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항복을 한 건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그래서 5월 8일 이후에 유럽 전선은 전투가 끝났고요. 이제 남은 건 이제 어때요? 태평양 전선만 남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제 미국은 이제 모든 전력을 어디로 모으는 거예요? 이제 태평양으로 모으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이 쉽게 항복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8월 6일 날 히로시마, 그다음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는데 이 중간 8월 6일과 그다음에 8월 9일 줄관이었던 8월 8일 날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을 했는데 항복을 하게 된 주 원인이 과연 뭐냐? 원자폭탄이냐 아니면 소련의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냐, 이 두 개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련의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 이게 타격이 더 컸다라는 이야기예요.
가격이 더 컸다. 그래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처리 과정에서 루즈벨트 책임론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면 어차피 루즈벨트는 원자폭탄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차라리 루즈벨트 다음에 대통령이 됐던 투르만은 원자폭탄의 존재를 몰랐어요. 부통령이었지만 그 정도로 원자폭탄은 비밀 개발이 됐는데 원자폭탄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던 루즈벨트가 왜 소련에게 대일전 참전을 요청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분단은 없었죠. 우리나라의 분단은 당연히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공산화도 막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루즈벨트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뭐 영국의 챔버린처럼 루즈벨트의 외교적 실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아무튼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봅니다. 전쟁 중에 연합 측은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서양 헌장, 이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모든 책임은 독일이 진다. 아니, 책임을 지는데 아무튼 1차 세계대전처럼 독일을 어떻게 보면 무참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 얄타, 포지담 선언이 이루어지는데 내용 봅니다. 카이로 선언 1943년 11월에 있었고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했으며 전후 처리 문제, 특히 한국의 독립 문제를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국을 독립시킨다는데 독립 이야기가 즉각 독립은 아니었다는 거죠. 즉각 독립이 아니라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인듀 코스인데 이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을 독립시킨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신탁 통치 이야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얄타 회담, 여기에는 소련이 참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는 배상금을 가지고 독일을 처리를 했는데 그게 도리어 역효과만 일으켰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독일을 쪼개버리자. 절반은 소련, 절반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나눠서 통치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할 통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얄타 회담에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루즈벨트의 실책록이죠. 소련에게 대일전 참전을 요청을 합니다. 대일전 참전을 요청을 했고 그 대가로 소련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참전하긴 할 텐데 그 대가로 러일 전쟁 당시에 그 당시에는 러시아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라. 그러면 러일 전쟁 당시에 가지고 있던 러시아의 권리는 뭐냐면 만주였죠. 그죠? 만주 지역에서 권리 보장을 요청을 하고 루즈벨트는 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에서는 카이로 회담과 그 다음에 얄타 회담의 내용을 재확인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던 재확인의 내용은 일본이요 뭐해라 무조건 항복해라 조건 달지 말라 일본 천황을 살려주면 항복을 할게요 아니면 일본의 영토를 보존해주면 항복을 해줄게요 그건 너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무조건 항복을 해라 라고 할 것을 요청을 하는데 일본이 이걸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천황 이야기죠. 천황을 살려주면 항복할게. 그런데 미국은 뭔 소리? 그러면서 뭘 했던 거예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렸던 거죠. 자, 아무튼 전후에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분할 점령됐고요. 일본은 미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일본은 미국의 감시를 받는 대신에 한반도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 뉴렌베르크 전범재판입니다. 45년 11월부터 1년간 나치 전범재판이 열렸고요. 열렸고 24명이 기소되어 괴링 등 12명이 사형, 헬스 등 13명이 종신 선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도쿄재판, 극동 군사재판이 열려서 노조 효대기 등 7명 사형, 그 다음에 아라키 시타오 등 이 친구들이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무기 진영을 받았던 이 친구들은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다 어때요? 다 사면되고 말아요. 그래서 2차 세계 중국 공산화된 이후에 이제 일본의 정치는 극우 세력들이 사면을 받으면서 이들이 정계에 다시 등장을 하죠. 1955년에 자민당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일본 정치는 이 도쿄 극동 군사재판소에서 무기 진영을 받았던 친구들이 55년 이후에 자민당의 형태로 그대로 정계에 다시 복구를 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60년대 일본이 경제 개발을 하자 이제 어때요?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을 이제 어때요? 일본 세력들은 거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뭐 아무튼 쇼와 천황은 제외됐던 문제. 그 다음에 여기 731 부대, 731 부대 얘들 건 이제 어때요? 미국이 여기서 나온 실험 결과를 가져간다는 걸 대가로 전범 재판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도쿄에서 벌어졌던 그 전범 재판은 이건 누구만을 한 거예요. 전쟁 기획자들만 한 거고요. 뭐 싱가포르에서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전범 재판은 또 역시 또 열렸고요. 이 전범 재판에서 무수히 많은 조선인들이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어때요? 사형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입니다. 연맹은 1차죠. 얘들은 국제연맹과 차이점, 연합군과 평화유진군을 운영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고요. 그 국제연합군, 유엔군의 혜택이 받은 게 이제 바로 그 한국전쟁이 되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내용 보도록 하겠고요. 2차 세계대전 처참했다. 뭐 소련 여기 공식적으로 2천만 명이고요. 중국은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중국은 허베이 지역에서만 일본의 삼광 작전에 의해서 약 2천만 명이 사망한 걸로 돼 있고요. 폴란드 560만 명, 전체 인구의 20%가 사망하는 그런 대참변을 겪게 됐고요. 독일 약 한 450만 명, 일본 약 한 230만 명, 뭐 이런 정도 희생을 겪었고요. 뭐 아까 230만 명 가운데 이제 어때요? 원폭 13만 명, 그다음에 20만 명, 도합 약 한 35만 명이 원폭 피해로 사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나머지 좀 디테일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또 질문하고 응답하는 가운데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